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연들이 참 많던데 저도 있었던 일을 제보하고 싶어 글을 써서 보내봐요. 제가 속이 좁은 것이었던 건지 지금은 동서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저에게 어린 동서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동서와 일이 생기게 되면서 그동안 호구같이 베풀었다는 것을 느끼고 이번에 제대로 연을 끊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20대 후반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서 저에게는 동서 한 분이 생기게 되었어요. 결혼식 전부터 느꼈던 부분이지만 처음에는 시부모님은 선하시고 성격이 괜찮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댁을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를 무시하는 동서 때문에 고민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동서 같은 경우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이기도 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큰 오산이더라고요.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 편할 수 있었겠어요. 결혼을 결심하면서 저는 시댁살이 같은 건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시부모님이 워낙 잘해주시기도 했고 남편도 저한테 잘하고 중립을 잘 지키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에 사람을 잘 봐야 한다고 예전부터 부모님께서 가르치셨는데요.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할 때도 저희 집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사람 그 자체를 보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집이 조금 잘 사는 편이라 돈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실제로 전 연애에서는 돈을 아예 쓰지 않는 남자친구를 만난 적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기도 해서 그게 잘못된 일인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내가 데이트 비용 냈으면 자기가 한 번쯤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너네 집에 돈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생색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그것도 못해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아, 그러면 헤어지던가. 부잣집 딸처럼 행세하면서 공주처럼 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지랄이야. 아니야, 내가 미안.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어리기도 했고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이 차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들어주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만났던 전 남자친구 중에서 가장 어이없었던 상대가 바로 제 돈을 본인의 돈처럼 쓰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도 있는 사람이 더 내야지라고 생각으로 그 사람을 3년 동안 만났는데 제가 주는 돈으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뒤로는 정말 사람을 잘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사람을 잘 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흔히 말하는 금수저에 해당하는 만큼 정말 좋아하는 마음보다 자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만나면서 본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도 처음에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직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서로 팀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지고 애인이 없다 보니까 퇴근 후에 한 잔씩 하는 맥주가 저희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묵묵하고 또 과하게 무언가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수수함이 더 좋았던 것도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서로 끌려서 연애하게 되고 그 뒤로 장기 연애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저에 대해 어느 정도 오픈을 하게 된 것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오픈할 때 혹시라도 전 사람처럼 과하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든지 혹은 금전적인 부분만으로 저를 보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제가 어떤 집안에서 살았던지 본인과 함께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만 해주더라고요. 본인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닌데 혹시라도 본인의 집안이 부족해서 저와 결혼하지 못할까봐 그걸 더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람이 됨됨이를 보고 결혼하라고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남편은 충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크게 걱정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단 제가 걱정했던 건 시댁 식구들이 혹시라도 저희 집안을 알고 무리한 요구를 할까봐 그건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남편이 알아서 처치를 받겠다고 이야기해주니 오히려 고마웠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해오면서 집안이 연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봤고 무엇보다 결혼을 준비하기에는 이전에 사람에 대해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냥 연애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생각에 대해 변화가 생겼고 저도 모르게 저의 모든 부분을 오픈하면서 당시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도 집이 잘 산다고 해서 제가 지금 돈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부모님의 돈인데 왜 그걸 탐내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저희의 힘으로 시작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거라면서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시키고 예비 시부모님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각자 부모님께 약속 장소를 잡고 인사를 드리러 다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현태 씨 만나고 있는 지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참하고 예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입맛에 맞는구나. 그래, 결혼은 언제쯤 한다고? 당신도 얘기 좀 해봐요. 둘이 좋으면 하는 거지. 나는 좋다. 지혜도 참해 보이고 둘만 좋다면 언제든지 일정 맞춰보거라. 그래, 둘이 사는 건데 뭐. 다음번에 정식으로 우리 애들도 소개해주마.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해 주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시니 감사해요. 일정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께서도 좋게 봐주시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저희끼리 잘 살면 된다고 하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요즘에는 이것저것 따지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부모님께서는 훨씬 더 좋으신 분들이었고 남편도 왜 그렇게 바르게 잘 클 수 있었는지 느껴졌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을 만날 때 긴장을 엄청 하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첫인상부터 시작해서 예의가 바른 부분을 칭찬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크게 집과 혼수의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해봤어요. 저희는 저희의 뜻대로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예산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더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많다 보니 제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사기로 했어요. 위치는 경기도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조금 더 시세가 오를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 저한테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했고 저도 그렇다면 꼼꼼하게 알아보고 정하겠다고 이야기하니 남편이 든든하다면서 오히려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예산을 잡아보니 한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는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대출을 끼는 것보단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했어요. 결혼 전에는 미리 동서를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동서는 왠지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잘 지내보자는 마음으로 결혼하고 난 뒤에도 연락을 꾸준히 드렸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고 저도 일이 잘 되면서 결혼 생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요. 남편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꾸준히 이어질 줄 알았어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 보니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었는데 남편이랑 저랑 그런 부분이 없어서 더 편하게 생활을 했거든요. 하지만 트러블이 난다고 하면 대부분 동서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일이 많아서 그거 하나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저도 사람이 누구나 다 저를 좋아할 순 없지만 다 저를 싫어하는 이유도 모른 채 미움을 당한다는 게 생각보다 억울한 일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니 최대한 신경을 안 쓰기로 했어요.
결혼식 이후에는 저희가 매입해둔 건물에 들어가 생활을 했는데요. 이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집들이를 하는 과정에서 왜 저를 그렇게 싫어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동서와 서방님이 저희 집에 왔는데 동서는 집에 오자마자 집이 너무 작다는 등 이게 몇 억짜리 아파트인지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얼마 전에 동서는 강남에 30억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도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냥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저희 스스로 했던 거거든요. 뭔가 이 부분에서 사람을 집으로 평가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그렇게 심하게 받진 않아서 그대로 듣고 흘렸거든요. 그냥 훈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집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오시고 나서도 계속되는 훈수에 결국 어머님이 한 소리 하니까 그때부터 조용해졌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심하게 받는 사람은 아니라서 한 번 듣고 훌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게 뭐라고 했던 말들도 저는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듣고 흘리니까 빨리 잊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잘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먼저 사과를 해주고 제 기분을 헤아려주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타격받지 않고 지나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잘 사는 집에 속하다 보니까 30억짜리 아파트 정도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매입할 수 있는 정도여서 크게 더 타격을 받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시부모님도 모르시고 알고 있는 사람은 제 남편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돌아가자마자 남편이 코를 치며 이야기를 하는데 속이 시원했어요. 아니, 자기야 너무 웃기지 않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강남에 못 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론 저쪽도 잘 사는 편은 아니거든. 그래? 근데 30억 아파트는 어떻게 들어갔대? 나도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기론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집에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 고생했어. 자기,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푹 쉬어. 고마워요, 여보. 또 저희가 잘 산다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는 굳이 저희 집안에 대해서 더 알리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가족 기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드렸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이라서 한 번은 저희 부모님 댁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집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본가에선 보지 않았고 밖에서 항상 식탁을 예약해서 만났거든요. 처음 저희 본가를 보신 시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어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만나 본가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조심스럽게 아빠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사부인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딸은 앞으로 제 기업을 이어갈 아이입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일이 바빠지면서 가정에 소홀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일러서 김서방한테 너무 부담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고요? 완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이니 세아가?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게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이 부분도 처음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게 아니라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 돈이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다. 걱정 말고 잘 교육받아서 기업 이어나가렴. 그래, 그냥 네가 운영하면서 사는 게 낫지. 현태는 그런 부분에선 꽝이라. 축하한다. 모두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행히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딱히 큰 문제라고 보시지 않으셨고 저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계획하고 있던 부분이라 시부모님께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빠가 잘 말씀을 해주셔서 좋았어요. 저희가 가족 기업이다 보니까 원래는 오빠가 물려받기로 했었는데 오빠는 본인의 사업이 잘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을 놓더라고요. 저도 독립을 해서 따로 사업체를 차리려고 했지만 이왕이면 엄마가 계속 이것을 이어갔으면 하시는 부분이 있어 사업을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받게 되는 자산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과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얼마 전에 동서를 만나면서 또 저를 조롱하는 것을 듣고는 시어머니께서 기겁을 하며 동서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 집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집이 4억이나 한단 말이야? 아휴,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진짜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나중에 애 낳고 그러면 학세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또 강남권에서 공부시켜야 대학도 잘 가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매입한 거 맞아? 아직 아이도 없고 사실 여기가 경기도 외곽이긴 하지만 서울까지 가는데 문제 없어요. 요즘 교통편도 잘 돼 있고요. 아니지. 강남권에 있는 애들이 경기도권의 애들과 같이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수준 떨어져서 뭐 같이 공부할 수나 있겠어?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경기도 외곽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가 수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요? 아니, 그렇잖아.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발끈해? 역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발끈한다니까. 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네 동서는 받을 자산만 해도 어머니 괜찮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억짜리 집 산다고 자랑할 수 있을 때 많이 해야죠.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한다고 말하는 거야? 동서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뼈 때리는데 뭐가 있다? 솔직히 그동안 무시해온 건 동서인데 왜 제가 이런 말도 못해요? 둘 다 그만해라. 좋은 자리에서 왜 둘이 싸우고 있니? 너도 지혜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그럴 사람 아니니까. 대화는 시어머니께서 중단해 주신 덕분에 더하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외곽에 산다는 이유로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자산이 있다는 이야기는 당분간 동서에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집을 산다고 했을 때도 제가 4억짜리 집이라고 하니 코웃음 쳤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4억도 요즘 집값으로 치면 저렴한 편이긴 한데 서울권에서 살려면 살 수 있거든요. 전 무리해서 가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잘 선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무시를 당하니까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참기 어려웠던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딸이 그래도 시집을 가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을 때 진짜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만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족까지 평가하니까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와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걸 제대로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일을 배우면서 점점 자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참이거든요. 현재 집을 사두었던 게 올라서 지금 딱 매매하기에도 좋은 시점인 것 같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동서 말을 듣고 화가 난다고 집을 옮기는 것이 맞나 싶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신경만 안 쓰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남편도 더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점점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게 느껴졌지만 일단 한 번은 참는다는 마인드로 넘어갔는데요. 그 뒤로 점점 선을 넘는 동서를 보니까 더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딜 가나 식당이든 집에서 만나든 저희 부부를 보면서 요즘 힘들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싶었는데 요즘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저희가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저는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가 모아둔 돈과 남편의 돈을 합쳐서 샀기 때문에 대출을 낄 일은 더더욱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동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저희는 대출을 하나도 끼지 않았다고 말하니 벙쪄서 저희를 쳐다봤어요. 어머, 동서는 지금 힘이 많이 드나 봐요. 아무래도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저희는 대출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잘 몰랐네요. 아니, 대출 없이 집을 샀다고?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 일이고요. 아무튼 힘드신데 식당까지 내시려니까 힘드신가 봐요. 여보, 오늘은 우리가 내자. 제가 쏠게요, 동서. 이때다 싶어서 동서에게 대출을 많이 껴서 요즘 좀 힘드시나 봐요 라고 이야기하니 표정이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무시해왔던 만큼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있는 말 없는 말 그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복수를 계획했던 것 같아요. 저 때까지만 해도 사실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후로 계속 낮아지는 그래프가 보여 동서가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는 걸 저도 알 수 있었는데요.
간혹 제가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라면서 저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던 게 영끌을 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는 뉴스가 요즘 보도되고 있는데 딱 그게 동선의 집 이야기였거든요. 대출을 풀로 받아서 샀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만큼 갈수록 빚만 늘어간다며 시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걸 제가 우연찮게 듣게 됐어요. 집이라는 게 사실 있으면 좋지만 본인의 수준에 맞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요즘에는 집값에 대한 격차가 보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신중하게 보고 가는데 동서는 단순히 집값이 30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큼 본인의 자산에 대해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것으로 무리하게 이사를 했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었을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많잖아요. 본인은 강남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는 점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저를 조롱하면서 지내는 걸 보니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결핍이 되는 부분이 어른이 되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랑이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 제대로 저를 케어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동서 집안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게 아파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사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카푸어가 있는 것처럼 집을 무리해서 사서 나중에 높게 판다는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 실제로 이런 분들이 요즘 주변에 꽤 많은 편이라 동서가 나중에는 걱정이 되는 마음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타격을 많이 입는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안을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건 싫었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서와 형님 사이로만 두고 봤을 땐 걱정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방님도 계시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걱정도 제가 오히려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라서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저에게 12조를 말을 걸더라고요. 약속 장소가 서울이라서 강남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런 식당은 와본 적 있냐면서 말하는 것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실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장사도 잘 되는 편이라 항상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마다 서울 강남 쪽에 나와서 하는 편이었거든요. 형님, 오늘 식사 비용 괜찮으시겠어요? 강남 오시려면 많이 아껴셔야 할 텐데 제가 좀 부담 덜어드릴까요? 아니 정말 당신 왜 그래? 형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아니 나는 걱정돼서 그런 거지. 당신까지 왜 그래? 예, 넌 좋은 날 나와서 왜 그러니? 동현이 말대로 지혜가 얼마나 잘하고 참한데 전부터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손 아랫사람답게 깍듯하게 모셔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 생활에 대해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을 듣고 난 뒤로는 저도 모르게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는데 시어머니가 나무라시는 모습을 보니 한마디를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사실 형님 잘 되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동서, 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격려를 해줘야죠. 그리고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저 돈 잘 벌어요. 많이 벌어봤자 그래도 여유 안 되시잖아요. 그 경기도 외곽에서 일자리도 별로 없을 텐데. 네 동서 받을 재산만 해도 200억이 넘는데 언제까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얘기할 거냐? 제발 정신 차리고 너나 힘들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렴. 어머니, 여기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재산 받는 거 확실해요? 그렇게 많은 돈 받을 거면 형님 옷차림부터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제발 그만 좀 하라며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동서는 제가 틀린 말을 했냐며 받아치더라고요. 참다 못한 어머니가 재산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제 옷차림이 명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저한테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따로 명품을 사시지 않는 분들도 꽤 있는데 저도 딱히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가끔 모임에 들고 나갈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니 코를 납작하게 밟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뒤로 남편과 백화점에 다니며 이리저리 쇼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었던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저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건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계속 저를 위로해 주더니 나중에는 안 되겠다면서 코를 납작하게 밟아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열심히 명품을 사고 또 그걸 과시하면서 SNS에 올리니 반응이 바로 왔어요. 제가 원래 SNS로 활발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 스토리와 게시글을 보면서 명품 쇼핑하는 사진이나 해외여행 다녀온 거를 올리니 배가 아팠는지 저한테 메시지로 그렇게 무리해도 되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4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과하게 소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랑 쇼핑몰을 다니면서 사실 이렇게 쇼핑하고 다니니까 전엔 몰랐던 쇼핑 욕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즐거움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니 저희도 저희에게 맞게 생활을 하기 위해 그동안 취미 생활도 해보고 쇼핑도 해봤지만 그렇게 과소비한다고 좋아지진 않았어요. 보이는 부분만 생각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삶이랑은 다른 방향이라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명품을 사는 것도 멈추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으니 동서는 저를 저격하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돈 떨어지니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웃기기도 하고 사람이 어쩜 저럴까 싶어서 어떻게 하면 저 높은 코를 밟아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지는 중인 만큼 그 부분을 계속 언급하는 것이었는데요. 동서 잘 지내죠? 안 그래도 요즘 강남에 집값이 많이 내려갔던데 요즘 시세는 얼마나 해요? 떨어지긴 뭐가 떨어져요. 다시 오를 거예요. 지금도 30억대 계속 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길래 걱정돼서 전화했죠. 정말 그 정도 아니라면 저는 그냥 마음 놓고 있을게요. 쉬세요. 그 뒤에도 동서가 어차피 사지도 못할 걸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며 성질을 내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건물들은 모두 오르는 중이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동서가 사는 집을 검색해보니 꽤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동서를 그렇게까지 약 올리려고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를 조롱하는 말을 한다면 저도 대받아치며 나름대로 저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복수를 시작한 건 바로 지금부터였어요. 예전부터 집값을 운운하던 동서가 한마디도 없이 집에 가고 제가 뭘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하는 등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어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어머니께 물어보니 알고 보니 동서가 3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게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집들이 하려고 하면 피하고 집문서라든지 뭐 아는 게 거의 없다 보니 뭘 물어봐도 네가 찾아보라는 얘기뿐이지 매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상하게 회피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던 거더라고요. 저는 30억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니 동서와 서방님 벌이가 좋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개 회사 사원일 뿐이었어요. 즉 숨만 쉬어도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아무리 동서가 옆에서 저를 조롱해도 서방님은 저에게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방님을 생각해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얼마 전 제대로 복수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동서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저한테 연락해서 집에 놀러 오라는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일정 알려주면 가겠다고 하니까 들려오는 대답으로는 본인들이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사갈 때 보탬이 될 수 있게 현금으로 주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제품으로 주겠다고 말하니 고가의 제품을 골라서 그대로 주문을 해줄 수 있었는데 주소가 경기도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조롱하면서 무시했던 사람이 경기도권으로 내려온다고 하니 어찌나 웃기던지. 게다가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하던 일이 잘 돼서 강남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말 그대로 전세 역전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집을 시세보다는 더 저렴하게 들어온 편이라서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시세를 많이 높이진 않았는데 다행히 이득을 보고 처분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사를 준비하다 보니 같은 시기에 집들이를 하게 되었는데 동서는 저희 집 주소를 보고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사한 집이 원래 동서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인데 더 고층의 평수도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게 되면서 이건 복수의 기회라고 느꼈던 저는 그 집을 바로 매입하고 동서를 초대하면서 집안에 명품을 따로 보관하는 드레스룸도 만들어주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어요.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환경을 만들어 두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동서의 표정이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더 신경을 썼던 것도 있었거든요. 본인은 경기도로 가야 하는데 저는 강남으로 이사를 왔으니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얼마나 부러워할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복수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의도하지 않게 상황이 이렇게 되며 자업자득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집들이 날이 되고 그날은 이상하게 서방님만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이번엔 아파서 못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배가 아파서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우연히 밖에서 통화하고 있는 서방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야? 이게 얼마나 무례한 짓인데 그동안 당신이 형수한테 했던 걸 잘 생각해봐. 이제 와서 뒤로 숨는다고 숨어질 것 같아? 아니 쪽팔린 걸 어떡해. 그동안 우리가 강남에 살았던 것도 거짓말이고 또 그거를 모든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어. 형수가 당신 같은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동안 형수한테 잘해주지 왜 괜한 자존심에 네가 숨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려. 아 몰라. 짜증나니까 연락하지 마. 통화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 싱숭생숭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실 제가 피해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동안의 일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어졌어요.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신경을 많이 쓴 것도 많지만 그동안 제가 받아야 했던 자산들을 다 받으면서 앞으로는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그걸 그대로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저한테 돈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고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은 동서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는 전혀 타격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쓰는 것인데 계속 신경을 쓰니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니 어버버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쓰면 허세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서방님과 동서는 둘이 함께 이야기하다 얼마 전에 가게를 오픈했다는 정보를 듣고 나서는 개업을 했을 때 찾아갔는데요. 이왕 사업을 시작한 일 저도 가서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업을 시작한 곳이 제 건물이라는 것이에요. 가게를 찾아가니까 동서는 어떻게 알았냐면서 동서가 저한테 노발대발하며 윽박을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개업 축하해주려고 왔죠. 가게 잘 꾸며뒀네요. 왜요? 이제 형님보다 못 벌고 못 사니까 무시라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려고 온 거예요. 왜 그래요, 동서? 속으로는 아주 우습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뻔뻔하시네요. 당신 진짜 그만해. 형수가 여기 우리한테 새 내어주신 거야. 형수 아니었으면 우리 오픈도 못했어. 사실 이 가게는 서방님께 연락받고 나서 건물 자리를 내어준 것이었는데요. 시세가 맞지는 않아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월세를 깎아줬던 것인데 서방님은 그걸 동서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야말로 난리가 나서 동서는 여기선 절대 장사 안 한다느니 집에 가자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어요. 본인이 절실함이 없으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자존심이 상해하는 느낌이었어요. 동서에게 잘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한 뒤 뼈를 때리는 말을 한번 날리고 올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돈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티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이전에 동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옷차림도 그렇고 가방도 명품이 없으니 저는 못 버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기가 차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동서의 모습을 봤을 때 겉으로만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그 속은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방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마음도 어떤 마음일지 공감이 안 가는 건 아니라서 그냥 두라고 했어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 복수란 그 사람을 처참하게 만드는 것도 복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동서에게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에 와서 쉬고 있으니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또 어떤 말을 할까 싶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안해요, 형님. 제가 그동안 형님한테 잘못했어요. 동서? 왜 사과를 해요? 그동안 형님이 너무 부러운 마음에 그랬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동안 나 돈 없다고 조롱할 땐 언제고 본인이 밑으로 낮아지니까 이제서야 제 기분이 느껴지던가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서운하게 했던 점 있으면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번에 받은 사과는 마지못하는 사과가 아니라 본인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사과였어요. 그래서 계약은 계속해 주기로 하고 상가 자리를 뺏는 건 안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상가 자리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시세 자체도 차이가 나지만 아마 동서도 갈수록 장사가 잘 되는 걸 느끼고 여기는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기가 셌던 동서와의 싸움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인데요. 사실 저는 타격을 많이 받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그동안 물론 기분이 안 좋긴 했어도 동서의 꼬리를 제대로 밟아주면서 사태가 끝날 수 있었어요. 동서는 경기도에 내려간 이후로 열심히 장사하면서 전보다는 순해진 성격으로 살고 있는데요. 전처럼 대들지도 않고 뭔가 돈으로 찍어버리니까 오히려 깨갱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를 깔보고 무시했던 동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저를 대하며 깍듯하게 모시는 걸 보니 참 사람이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저를 그냥 무시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결혼하고 난 뒤에 저에 대한 질투로 인해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지금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동서일은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정말 가게를 빼고 싶으면 빼도 된다고 말씀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의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인 만큼 쉽게 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또 동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믿고 봐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봐주면서 관계가 개선되었다면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때는 동서가 저에게 사과한 뒤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일이에요. 평상시처럼 임대료를 확인하고 있는데 동서 가게의 임대료만 2달 정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자리를 잡으면서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때까지 밀리니까 조금 불안해지더라고요. 곧이어 석 달이 되고 넉 달이 넘어갔을 때 저는 동서한테 연락해서 임대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임대료가 4개월치나 밀렸는데 무슨 일 있어요? 보증금에서 제외해드릴까요? 저희가 임대료를 왜 내요? 이거 언니 건물이라면서요. 내 건물인데 이걸 왜 동서 건물인 것처럼 돈을 안 내요? 난 그리고 서류 쓸 때 임대료 안 받는다고 안 했는데. 아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는 사람이 어떻게 배려도 없고 전화해가지고 돈 내라는 소리만 할 수 있어요? 장사는 잘 되는지 뭐 그런 건 하나도 안 궁금한가 봐요? 그거랑은 별개죠. 아무튼 기간은 조금 남았으니까 그 안에 준비하고 준비가 안 되면 그냥 보증금에서 다 뺄게요. 형님 생각해봐요. 사업하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수중에 남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좀 봐주세요. 건물 자리를 내어주었더니 아예 임대료를 내지 않는 걸 보니 이대로 봐주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하는데 이건 가족을 떠나서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쫓을 만한 사유가 된다고 해요. 마침 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은 서방님께서는 임대료를 잘 내고 있다고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동안 이해를 해주면서 봐주었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로 저에게 사과를 하더니 갈수록 동서는 뻔뻔해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방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안하다며 밀린 월세를 바로 보내주셨어요. 돈이 입금되고 난 뒤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자산도 많으면서 그 푼돈 받아서 뭘 하려고 하냐고 따지더라고요. 근데 돈이 많다고 해도 매달 돈 버는 게 사람 사는 일이잖아요.
남편도 제가 잘 되어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동서 가게에 갔다가 친구들이랑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치 본인이 자산 200억을 가진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뒤집어버리고 왔는데요. 그날은 일이 일찍 끝나서 동서 가게에 들려볼까 하고 찾아갔던 것이었거든요. 혹시라도 정말 장사가 잘 안 되면 임대료를 조정해서 낮춰줄 생각으로 말이죠. 근데 제 예상과 다르게 장사도 잘 되고 있었고 카페 겸 음식점이라서 브런치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간단하게 커피를 한잔 하는데 동서가 바쁠 것 같아서 따로 톡만 남겨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익숙한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렸어요. 아니, 이번에 아버지가 나 건물 하나 관리하라고 주셨잖아. 그래서 겸사겸사 여기서 장사까지 하게 됐지 뭐. 헉, 진짜? 아버님 대단하시다. 너 어렸을 때만 해도 힘들었잖아. 자수성가하셨네. 야, 잘됐다, 야. 그럼 여기 사장님인 거야? 성공했네. 아이, 뭘,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집도 강남에 30억 정도 하는 건물 있어서 매입했어. 재테크용으로. 네가 잘 되니까 이렇게 부티가 흐르는구나. 대단하다. 은근 부러운데? 이 건물이 동서 거라고요? 어머, 형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 건물을 산 사람이 동서냐고요. 아니, 형님 다른 데서 이야기하시죠? 누구신데 다짜고짜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건물주님 맞아요. 이 가게 사장님이시고요. 기가 차네. 동서가 이야기해봐요. 그게 맞아요? 형님, 저랑 따로 이야기해요. 얘, 너는 그만 가봐. 우리 형님이야. 아니, 제 친구한테 손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무례하시네요. 무례한 건 동서죠. 있지도 않은 건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지금 제 건물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야, 너 그만 말하고 가. 뭐야, 저 말이 다 사실이야? 너 이 건물 네 거라고 떵떵거리면서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깨갱거리고 있어? 제 건물을 왜 동서가라고 말하고 다니는진 모르겠는데 오늘 와본 것도 임대료가 너무 밀려서 온 건데 서방님은 주셨다고 하고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장사도 잘 되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죄송해요, 형님. 뭐야, 진짜야? 너 예전부터 좀 쎄하다 했는데 리플리 증후군 그런 거야? 소름 끼친다. 그동안 모임에서도 잘난 척 엄청 하더니 그냥 말하는 대로 믿은 내가 등신이지. 나 간다. 동서는 부들거리며 저에게 사과를 했고 친구분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무례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가셨어요. 동서에게 차근차근 물어보니 제가 너무 부러웠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질투가 나서 그런 거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 알지만 본인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제가 알기론 유흥 쪽으로 다 사용한 것 같았어요. 저를 그렇게 깔보고 또 제 것을 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동서를 보니 사실 더 만나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나름 저도 시댁 식구라고 챙기고 싶은 마음에 제가 손해를 보고 또 나름대로 복수를 한 뒤에도 안타까운 마음에 챙겼던 것이 있었거든요. 이후에는 더 이상 봐주는 부분 없이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할 때도 임대료를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서가 잘못한 부분인데 서방님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 거라 사실 고민이었거든요. 그냥 계약 기간이 다가올 때까지 생각을 해봐야 하나 했는데 얼마 전에 서방님께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온 가족이 모인 상태에서 말을 했는데 그날은 동서가 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보니 저와 그 사건이 있었던 날 이후에도 본인 건물인 것처럼 하고 또 임대료를 어디다 썼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호스트바에 가서 쓴 것이었어요. 다른 남자들을 끼고 술을 마시고 미혼인 척하면서 여러 남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동서가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을 한다고 하셔서 가게도 정리할 예정이라고 하시니 저는 그럼 서방님께 남편이 하는 일을 추천해드렸어요. 남편도 얼마 전에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독립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동서는 그날 이후로 볼 수 없었고 저에게 익명으로 오는 채팅이 거의 저에 대한 조롱이었는데 바로 동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내용도 저를 저격하는 내용이고 또 이혼 이후에는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것 같아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참아주니까 계속 보내는 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서방님도 이번에 이혼을 하고 나신 이후에 재산 분배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그 집을 가지고 대출도 받았고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쉽진 않으셨다고 해요. 이래서 사람은 정말 잘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버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동서도 본인의 상황을 인지하고 무조건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게 생각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서는 이혼 이후에도 열심히 SNS에서는 괜찮은 척 또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요. 저희 가정에는 축복처럼 아이가 찾아와서 그 뒤로는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법 평탄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년의 여성입니다. 남들보다 월등하게 여유로운 형편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남들 부러워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인생이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매 순간 마주하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은 없다는 말처럼 저 역시 태어났을 적에는 적당히 화목한 가정 안에서 그럴싸한 안위를 누리고 있었죠. 저는 외동딸이었고요. 5살 때나 혹은 6살 때였나 저를 위해 부모님께서 아주 멀리 있는 유원지까지 가주셨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던 즐거운 기억이 있어요.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에 유원지라고 할 게 몇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인산이네였고 부모님께서는 제 양쪽에서 저의 양쪽에 딱 붙어서서 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어요. 우리 딸 걷는 것도 사뿐사뿐 세상에서 제일로 귀엽네. 공주님이 따로 없어. 누구를 닮아서 이럴까? 아빠인 날 닮았나? 아니면 자기 엄마를 닮았나? 하여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쁘네. 안 그래 여보? 당연하지. 우리 재현이만큼 예쁘게 생긴 애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요. 여기서 암만 눈 씻고 찾아봐도 재현이 따라올 수 있는 애 없을걸요? 아빠와 엄마가 차례로 저에 대한 팔불출 면모를 드러내시던 때 저는 그 순간만큼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을 거예요. 비록 집은 가난하여 단칸방 수준의 공간에서 살았으나 당시엔 이게 가난한 건지 어떤 건지도 잘 몰랐어요. 휴대폰이 보편화되기 전에 유년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네요. 가난의 척도와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은 무척 한정적이었기에 진실을 마주하지 않은 채로 지낼 수 있었죠. 당시에는 아직 명칭이 국민학교였는데요. 이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야 제가 다른 친구들 집은 어느 수준으로 사는지 그나마 감이라도 잡았던 것 같네요. 공책이니 연필이니 각종 준비물이니 매번 사야 할 것들은 많았고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유혹했던 간식거리들도 늘 사 먹고 싶었죠. 하지만 100원짜리였던 그 간식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점차 실감하게 됐어요. 부모님께서는 돈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셨거든요. 좁은 집에서는 부부싸움의 현장을 피해 자식이 몸을 숨길 곳도 없었고 저는 눈치를 보다가 엄마의 옷소매 자락을 조심스레 잡아당겨야 했죠. 엄마, 계속 아빠랑 싸울 거야? 안 싸우면 안 돼? 아빠는 이제 안 싸우고 싶다고 누웠는데 엄마가 자꾸 소리 지르니까 나 무서워. 넌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얼른 자기나 할 것이지.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나 내일 준비물 사갈 게 있어서 엄마한테 그거 말하려고 그런 거야. 뭐 준비물? 내일 학교 가는 길에 문방구에서 사면 되지. 저번처럼 까먹지 않게 조심하고.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엄마, 나 준비물 살 돈은? 내가 반지 사탕 사 먹고 싶은 거 꼭 참아서 모아둔 돈 700원 있는데 준비물 사려면 2,000원은 더 있어야 돼. 엄마, 나 2,000원 지금 주면 안 돼? 그러면 엄마는 말문이 턱 막힌 표정으로 가만히 저를 내려다보시기만 했어요. 저는 더욱 눈치가 보여서 무의식적으로 괜찮다는 말을 했었죠. 준비물을 안 사가면 선생님께 혼날 뿐더러 반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걸 알고 있었기에 그게 너무 싫었지만 엄마의 괴로운 표정을 보는 것보다 힘들진 않았거든요. 풀이 죽어있던 저에게 아빠는 든든한 구원투수였답니다. 애가 학교에 준비물 사가야 한다잖아. 꼴랑 2,000원 때문에 애가 학교에서 얼굴도 못 들게 만들어야겠어? 재현이, 일로 와봐. 아빠가 그거 준비물 살 돈 줄게. 여기 2,000원 줄 테니까 내일 학교 가면서 준비물 사가지고 교실 올라가면 돼. 어때? 아빠가 최고지?
아빠가 제일 최고야. 아빠 고맙습니다. 나 이제 내일 학교 갈 준비 끝이다. 일찍 자고 아침에 짝꿍집 찾아가서 같이 학교 가자고 해야지. 아이고, 우리 딸이 교우 관계도 이렇게 좋네. 아빠 닮아서 인간관계가 아주 원만하구만. 오늘 아빠 옆에서 자자. 입을 들고 이쪽으로 와. 아빠가 오랜만에 우리 재현이 위해서 자장가 한 곡 좀 뽑아줄게. 유쾌하게 웃어젖혔던 아빠의 숨결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 술 냄새라는 것을 어렸던 저도 모르지 않았어요. 늘 눈이 풀려있거나 얼굴이 상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빠가 술을 몹시도 즐기고 계신다는 것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왜 자꾸 화를 내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술 때문이라는 것을 사실은 저는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던 거였죠. 왠지 모르게 아슬아슬한 집안의 분위기, 그걸 저는 여실히 체감하고 있었기에 부디 저희 가족 3명이 이대로 계속 함께할 수 있기를 엄청 기도했고요. 그러나 저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제가 8살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초겨울 즈음이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살을 내는 추위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저는 옷이 변변치 않아서 얇은 외투를 2겹 껴입는 식으로 버티고 있었죠. 그런 추위 속에서 아빠가 밖에서 술을 마시다 잠들어 버리셨고 지나가던 행인이 아빠를 깨우자 곧장 행패를 부리며 주먹질까지 날리셨다는 거예요. 밖에서 이대로 자면 입 돌아가고 얼어 죽을까봐 사람을 살려놓았더니 아빠는 그런 은인에게 적반하장으로 나갔던 것이죠. 행인도 화가 나서 아빠에게 반격을 하면서 싸움이 커졌나 봐요. 경찰서를 다녀오신 엄마에게서 차가운 겨울 공기가 느껴졌지만 그보다는 짖고 계신 표정이 더욱 싸늘하다 못해 공허해 보여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구석에 웅크려 있었네요. 부모님이 또 부부싸움을 시작할 때까지 말이죠. 당신 깡패예요? 아니면 싸움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요? 왜 허구한 날 남하고 시비가 붙어서 이 사달을 내냐고요? 아니 도대체 그놈의 술이 뭐라고 스스로를 주체도 못하고 끝도 없이 내달리는지 나는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누가 이해해달라고 했어? 니까짓 거 이해는 내가 원하지도 않아. 필요도 없다고. 집에서 얌전히 애새끼나 키우고 밖에서는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술값이나 되면 너는 그걸로 네 할 일 하는 거야. 나한테 참견하는 건 네가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알아들었냐 이 멍청한 여자야?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내가 당신 이러는 걸 보려고 가족들 반대 다 무릅쓰고 당신하고 결혼한 줄 알아요? 당신이 나랑 결혼하겠다고 5만 식구들 다 보는 데서 읍소하고 싹싹 빌고 그런 난리를 다 쳤던 건 이제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술독이랑 결혼을 한 건지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건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간다고요. 언제는 술독이었다가 언제는 사람이었다가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도깨비하고 결혼했다 생각하면 되겠네. 뭐라고요?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난 당신에게서 지난 2년 동안 10원 한 장을 받아본 일이 없어. 차라리 돈을 안 벌어오는 건 거기서 그친다면 낫지. 당신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만지는 알아요? 그 망할 놈의 술값으로 허비한 돈만 모아도 우리 재현이 고등학교까지 다 마치는 비용 나올 거고 그 미친놈의 깽값으로 물어준 돈을 모으면 우리 진작에 이사갈 수 있었어.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도 탈출했을 거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산다고 쳐요. 근데 우리 딸은 재현이는 어떡하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 자기 자식보다 술을 선택한 당신에게 더 이상 부성애 같은 게 남아있을 리가 없지. 엄마가 한탄 어린 목소리로 그런 지적을 날리신 직후였죠. 아빠가 갑자기 싱크대 옆에 식기들을 집어서 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무섭게 씩씩거리면서 말입니다. 좁은 집은 부엌이며 거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니 그 막무가내식 공격에 엄마는 그대로 노출되어 계셨어요. 쟁반, 젓가락, 밥공기, 국그릇 그런 것들이 허공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저는 구석에서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작은 종지그릇에 발등을 세게 맞고 아파서 주저앉으신 엄마를 보고 그제서야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퍼뜩 인지했어요. 제가 그때부터는 비명을 질러대며 울었고 머리를 감싸준 채 아무것도 안 듣고 안 보려고 애를 썼네요. 그리고 곧 제 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손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에게 다가오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온몸으로 저를 감싸고 계셨던 거예요. 좁은 집에는 아빠가 여전히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아무렇게 집어던지시며 험한 욕을 늘어놓으시는 소리가 울리고 있었으나 엄마의 품 안에서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네요. 엄마가 미안해. 우리 재현이 결국 이런 모습까지 다 보게 해서 엄마가 말도 못하게 미안해. 재현아, 눈 감고 있어. 손으로 계속 귀 막고 있어. 알았지?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엄마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그 말씀을 계속 저에게 하셨어요. 마치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것처럼 낄낄거리는 웃는 아빠의 소리가 너무 섬뜩했으나 저는 엄마의 말씀을 따라 귀를 세게 막았고 눈을 꼭 감은 채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제가 좋아했고 실망하지 않으려 애썼고 잘 따랐던 아빠. 도대체 그런 저의 아빠는 어디로 사라지고 술에 이성을 빼앗겨 온통 행패만 부리는 사람만 한 명이 있는 건지, 저 사람이 제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믿었던 아빠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더욱 눈물이 났네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까지 아빠는 계속해서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으나 제가 그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아빠는 엄마와 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계셨다는 점이었죠. 동네 주민들도 아빠를 다 알았어요. 아빠가 자기 멋대로 술값을 외상으로 달아서 이용했던 슈퍼집 아주머니께서는 특히 질색을 하셨고요. 엄마는 그런 아빠와 이제 싸우는 것조차 포기하신 건지 공허한 눈빛으로 빈 술병들을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일을 하러 나가시는 게 아니면 아예 외출도 하지 않으셨고 예전처럼 즐겁게 요리를 하지도 않으셨죠. 무기력한 엄마의 모습이 어렸던 제 눈에는 행패 부리는 아빠의 모습과는 또 다른 의미로 낯설고 무섭게 다가왔던 듯 싶네요. 그때는 마음에도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겨울은 유난스럽게도 추웠고 또 길었어요. 엄마의 얼굴에 자리한 멍을 보기 싫어서 저는 그 엄동설안에도 집 밖을 배회한 적이 있었죠. 콧물을 연신 흘려가며 밖에서 시간을 보낸 제가 줄인 배를 문지르며 집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집에서 나올 태세였던 누군가와 마주쳤는데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어요. 아, 금세 깨달음이 찾아온 그 누군가는 바로 제 외할머니셨습니다. 옷 입은 꼬라지 한번 추레하구나. 그 꼬라지 하고서도 밖을 내도록 돌다 온 걸 보면 너도 떡잎부터 범상치가 않은 거지. 솔직히 어린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냐마는 너는 친탁을 했는지 생김새까지 다 그쪽인 걸 보면 내 기분이 썩 편하지가 않구나. 자연스레 정이 갈 법도 한데 그렇질 않네. 네? 죄송한데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외할머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됐다. 네가 알든 모르든 소용없는 얘기니까. 아유, 내 손녀임에도 어쩜 이렇게 마음이 동하질 않는지.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모 마음이라는 것인지. 그때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남기신 말씀, 당시에는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음에도 본능적으로 나를 싫어하신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귀찮게 해드리지 않고 조용히 착하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외할머니를 배웅해드렸고요. 집 안에 들어가 보자 엄마가 수심 짙은 표정으로 바닥에 앉아 계셨는데 바보같이 제 눈에는 그때 외할머니께서 사다 두신 주전부리만 들어왔어요. 정신없이 봉지를 뜯어서 그것들을 허겁지겁 먹는 저를 엄마는 심경 복잡한 눈길로 보고 계셨죠. 여전히 엄마에게 그 멍 아빠 때문이냐고 물을 용기며 배짱이 없었던 저는 아무 말 않고 그냥 먹기만 했어요. 엄마의 시선이 저에게 많은 말을 전파하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외면했던 거예요. 기력이라곤 하나도 없어 보였던 그 눈빛을 피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 얼마 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렸던 저에게 아무도 정확한 사인을 얘기해주지 않았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다고만 했어요. 슬프고 놀랍고 무섭고 뒤섞인 감정으로 저는 엉엉 울었고 엄마는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셨죠. 이제 힘든 게 다 끝이려나? 이제는 내가 더 안 힘들어도 되겠지? 아등바등 안 버텨도 되는 거 맞겠지? 엄마가 저를 쳐다보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공허한 표정이 섬뜩해 보여서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종종 집에 안 들어오셨던 아빠였으나 완전히 셋에서 둘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집을 낯설게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이상하게 집이 무서워서 저는 혼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엄마에게 매달렸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을 때였죠. 옆에 엄마가 안 계셨어요. 밥상에 저 먹을 식사를 간단히 차려놓으신 걸로 봐서는 짧은 외출을 나가신 건 아닌 듯 했어요. 저는 몹시 불안해하면서 밥을 먹었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돼도 엄마는 안 돌아오셨어요. 저는 그날 두려움에 울면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봤으나 역시 엄마는 안 계셨어요.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공포심으로 저는 또 울었고 하도 울어서 지쳐있을 때 누군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슈퍼집 아주머니셨어요. 예, 너 혼자 있었구나. 아유, 가엾어라. 얼른 아줌마하고 같이 가자. 과자도 실컷 먹게 해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 너무 배고팠어요. 저기 근데 혹시 저희 엄마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럼 알다 마다. 아줌마 차로 지금 당장 네 엄마 있는 데로 가자.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뻐하며 아주머니의 작은 차에 올라타서 과자를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잠이 들었죠. 차가 멈추는 것에 눈이 떠졌는데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고 처음 보는 건물에 고아원이라 적혀있길래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왜 절 여기로 데려오셨어요? 앞으로 네가 살 곳이야. 네 엄마가 너 이제 못 키우겠다고 여기다 버려달라고 했어. 너 맡아서 키워줄 사람이 일가 친척 중에 아무도 없다고 하던데 너도 이제 네 엄마 그만 힘들게 해야지. 너만 없으면 잘 살 자신 있다고 네 엄마가 그러대. 근데 혹시 아니? 아줌마 생각엔 너희 엄마가 시간 지나면 다시 너 찾으러 올 것 같은데 1년만 기다리면 아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버티면서 기다려. 1년이라니 저는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어요. 제가 그때 고작 9살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1년이란 너무 긴 세월로 느껴졌던 거예요. 슈퍼집 아주머니는 매정하게 저를 그곳에 던져놓으셨고 저는 하루아침에 고아원 생활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고아원이었죠. 1년을 기다렸지만 엄마는 오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왜 안 올까? 당연히 버려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걸 분명히 엄마는 알았을 텐데 모를 수가 없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른이 어쩜 그래. 자기 자식인데. 저는 자라는 동안 엄마에 대한 원망,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죠. 사춘기 시절에 제가 크게 엇나가지 않았던 건 부모 없어서 시설에 사서 한 주제에 행실불량하고 사고치고 다니면 그럼 그렇지라는 비웃음의 시선들이 제게 꽂힐까봐 그랬네요. 길에서 술병만 봐도 나는 아빠 생각이 났어요. 친구들이 자기 엄마 얘기할 때마다 저도 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반에 와서 떠들고 있던 옆반 애가 부모님 얘기를 늘어놓다가 제 쪽을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아, 미안. 너는 못 알아들을 얘기를 했네? 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지. 고아라서. 그 뒤에 피식 웃는 인매. 순간 욱해서 내가 걔 머리채를 잡고 말았죠. 그랬더니 다음날 걔 엄마가 학교에 찾아와서 제 뺨을 때렸어요. 고아 주제에 감히 내 딸 머리를 잡아뜯어? 어머나 얘 눈깔에 도끼 있는 것 봐. 왜 말씀을 막 하세요? 모전 여전이라고 이러니까 자식도 싸가지가 없죠. 너 참 맹랑하구나. 너 같은 건 성인 되자마자 남자 잘 꼬셔서 결혼이나 빨리 하는 게 최고지. 네가 최대한으로 쉽게 인생 사는 법이야. 이 조언 깽값 대신 받는 거라고 생각해. 깽값이라니 아빠가 떠올랐네요. 그러고 보니 엄마는 아빠의 깽값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하셨었죠. 제가 아빠에 대해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이고 엄마는 제가 모르는 고통을 많이 겪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공교롭게도 저는 그날 엄마를 그 어느 때보다도 애틋하게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왼쪽 눈 아래에 점이 나란히 3개 있어서 제가 장난스럽게 손으로 만져보고는 했던 엄마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졌죠. 저는 그 깽값 대신 받은 조언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용을 써서 대학에 갔어요. 성인이 된 기념으로 예전에 살던 집도 찾아가 봤었죠. 그런데 그 건물은 이미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후진 건물이었으니 철거되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뒤였네요. 대신에 옛날에 그 슈퍼 자리는 그대로 있었어요. 외관은 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곳이 슈퍼인 곳에 저는 조금 긴장한 채로 안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제 기억 속에 그 아주머니는 안 계셨고 새로운 남자 주인분이 계셨죠. 아, 전에 운영하셨던 그분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지 꽤 됐어요. 근데 그분은 왜 찾아요? 저도 연락 안 하고 지내서 근황은 모르는데. 그게 그분께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 친구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자기를 고아원에 보낸 사람이 그분이셨다고 들어서요. 그 얘기 뭔지 내가 알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여기 나름 토박이거든요. 옛날에 여기서 외상 엄청나게 달아났던 술주정뱅이가 있었어요. 그 부인이 고생 많이 했죠. 결국 그 주정뱅이가 객사를 했는데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부인이 자기 어린 딸 놓고 도망을 가버렸지 뭐예요. 그분에게 자기 애 좀 고아원에 보내달라는 부탁을 남겨놓고 말이죠. 아가씨 친구가 그 어린 딸이었다고요? 아이고야, 참 안 됐네. 저는 그저 목례만 남기고 걸음을 옮겼어요. 안 울려고 하늘을 이따금씩 올려다보며 걸었죠. 생각해보니 엄마도 가끔 하늘을 보곤 하셨었는데 얼마나 속이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었네요. 제 안에서 이해와 원망을 오가는 존재가 엄마였어요.
제대로 된 마지막도 없었기에 더욱 그랬나 봐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애 낳고 문제 많은 남편하고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도 버리지 말지. 나 버리지 말지. 버리기 전에 나한테 물어나 보지. 나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 결국 저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을 훔쳐야 했죠. 정신없는 대학 생활을 이어갔네요. 돈이 돈을 부른다지만 가난은 가난을 낳나 봐요.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모두에게 공평한 건 시간뿐이라지만 어렵게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시간마저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시험기간 앞두고 공부에 매진할 때 저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온전히 공부에 시간을 쏟을 수 없었고 쌓인 피로감과 싸우느라 매 시간이 고역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해외여행을 이유로 휴학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졸업 전에 오로지 돈 때문에 휴학을 선택했어요. 시급 센 일을 찾다가 고른 곳 돼지갈비집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홀서빙 일을 했어요. 고기와 각종 반찬을 갖다 나를 뿐만 아니라 자리 청소까지 겸해야 했기에 정신이 쏙 빠지는 일이었네요. 그곳의 이모님들 중에서 유독 제게 살갑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면서 대화를 종종 청하셨던 이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저보고 젊은 애가 뒤로 빼는 법 없이 일을 잘한다며 칭찬도 자주 해주셨어요. 저도 속으로 이분을 가장 친근하게 여기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모님께서 제게 슬쩍 다가오시더니 만나는 남자친구 있으냐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나 통해서 소개 한번 받아볼텨? 다름 아니라 내 친구 아들인데 둘이 붙여놓으면 그림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사실은 줄곧 생각을 하고 있었어. 여기 내가 사진도 갖고 왔으니까 한번 봐줘봐. 인물도 제법 괜찮지? 네, 괜찮네요. 제가 괜찮고 말고를 따지고 가릴 처지도 아니긴 하지만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연애를 할 여유가 전혀 없어서 만나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에이, 그러지 마. 우선 만나나 보라니까. 내 친구 아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애가 성실해. 재현 씨 부모님도 이런 남자친구라면 무조건 만나보라면 쌍수 들고 환영하실걸? 이모님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시길래 당황하던 제가 부모님이라는 대목을 맞이하고서는 고심 끝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세요. 뭐? 안 계셔? 어머나, 어쩜 그래? 돌아가신 거야? 그럼 여태 친척집에서 산 거야? 아니요, 저는 고아원 생활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독립해서 지내고 있고요. 이모님께서는 후다닥 사진을 도로 집어넣으셨고 괜히 두리번거리며 다른 일감을 찾아 제 곁을 벗어나셨죠. 살면서 수차례 겪어본 일이었으나 속이 쓰린 건 어쩔 수 없었네요. 저는 점차 이모님들의 등살에 밀려 고된 일감을 맞게 됐고 금세 손목이 아파왔어요. 욱신거리는 손목에 붙일 파스를 사는 것도 저는 돈이 아까웠네요. 차가운 냉동고 문짝에 아픈 손목을 갖다 대면서 그렇게 저만의 초라한 물리치료를 하는 게 전부였어요. 이따금씩 제 또래의 젊은 애들이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와서 돼지갈비를 구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런 테이블에 서빙을 나갈 때마다 유독 손목이 더 아픈 것만 같았죠. 남들은 한껏 꾸미고 다닐 인생에서 가장 싱그러운 청춘의 나이를 제가 지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았어요. 몰라서 안 그러고 다닌 게 아니었으니까요. 돼지갈비집 유리 출입문에 비친 저의 모습은 질끈 묶은 머리와 어느 때고 같은 무채색의 편한 옷차림과 앞치마 복장이라 초라하기 짝이 없었으나 단연코 그 중에서 제일이었던 건 피곤에 찌든 제 표정이었겠죠. 저 스스로도 저를 마주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홀서빙 일을 하고 나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데 취업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면 행복해질까? 조금은 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멍하게 늘어놓고 있던 제가 팔뚝을 얻어맞고 정신 차렸어요. 재현 씨,